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 미세먼지가 이번 주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고요. 또 여름이라는 이런 계절적인 특징이 있어서 또 주춤했었는데 중서부 지방에는 110일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예. 여기에 올가을 첫 황사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 미세먼지에 또 중국에서 황사까지 밀려오면서 요 며칠 하늘이 좀 희뿌연 모습이었는데요. 황사와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주로 이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예.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 모래먼지가 위로 떠올라서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이 하강 기류를 만나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 보통 이 황사 입자는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보다도 작은데요. 네. 초미세먼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작죠.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훨씬 더 작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우리가 이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쓰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번 겨울의 경우는 심한 한파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대기질은 상대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하지만 이 추위가 주춤하면 언제든지 이런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말고도 마스크를 잘 써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네.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에 이 지렁이가 땅 위로 올라와서 이 기어다니는 모습 아마 자주 보셨을 텐데요. 네. 사실 보기에는 조금 징그럽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지렁이는 사실 우리한테 아주 유익한 생물입니다. 예. 네. 이 낙엽 같은 식물의 어떤 잔해를 먹어서 분해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흙 속의 영양분과 미생물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지렁이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면 더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을 배출을 해내서 네. 토양 오염을 오히려 가속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건국대 연구팀이 지름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토양을 오염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이 지렁이를 3주 정도 배양을 시켜봤는데요. 그 후에 이 지렁이가 이 배설해낸 분변토에서 얻은 물질을 분석을 해봤더니 지름 100나노미터의 이 나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된 겁니다. 더 작은 예. 거죠? 그렇죠. 네, 이 지렁이의 몸속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장내에서 분해가 되면서 이 나노 크기의 나노 플라스틱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구팀은 이렇게 토양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잘게 쪼개질 수도 있는 만큼 이런 나노 플라스틱이 토양의 분포나 토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파악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토양이나 해양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면 네.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인체로 들어오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된 연구 결과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 유아가 젖병을 이용해서 유동식을 먹었을 때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흡입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예.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 아이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있었다는 네. 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식기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이 플라스틱의 종류가 이 폴리프로필렌, 우리가 PP라고 부르는 그런 플라스틱 유형인데 네. 가볍고 강도가 좋아서 이 유아용 젖병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12개월 된 유아가 젖병으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결과를 측정을 해봤더니 젖병이 70도의 물에 노출됐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리터당 130만 개, 그러니까 입자가 130만 개에서 최대 이 1620만 개까지 예.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나라별로 또 제품별로 차이는 있었지만요. 전 세계 유아들이 하루 평균 158만 개의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 네. 이렇게 나온 거죠. 또 이 물의 온도를 높였을 경우 95도 정도로 높이니까 방출량이 리터당 5,500만 개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 플라스틱 젖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건데 유동식은 이 플라스틱이 아닌 용기에서 준비한 뒤에 이 상온으로 식혀서 젖병으로 옮기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이 전자레인지를 이용을 할 때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데우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예, 이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네. 미세 플라스틱까지 검출됐다고 하니까 좀 충격적인데요. 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역시도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먹는 것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또 코로나19 소식인데 최근에 유럽에서 이 코로나19가 무섭게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과학자들이 백신 개발을 앞당기려고 이 임상시험 자원자들한테 인위적으로 코로나19를 감염시키려고 한다. 예. 이런 내용이 발표됐었죠. 일반적으로 이 3상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참여한 사람들한테 백신 후보 물질을 우선 투여한 뒤에 실제로 이 코로나19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지켜보는 그런 예. 방식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효과를 확인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연구팀의 경우는 백신 후보 물질을 접종한 사람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환경에 일부러 노출을 시킨다 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 해당 연구팀은 이 방법이 뭐 장티푸스라던가 콜레라 백신을 개발할 때도 쓰였던 방법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태잖아요. 예. 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실험 대상자들이 감염 후에 증상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심각한 후유증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실험이 윤리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이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신 개발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생각을 해냈겠지만 네. 사실 그래도 대상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가장 주목을 받은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뭐 가장 뜨거웠던 소식이라고 하면 역시 독감 백신과 관련된 소식일 건데요. 네. 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뭐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독감 백신을 이대로 맞아도 되는가 이 맞아요.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었죠. 네. 그렇죠. 네, 결론은 뭐 백신을 맞는 게 낫다라는 건데요. 네. 독감 이 합병증의 위험도와 백신을 맞았을 때 이 접종의 위험도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이 합병증의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네. 백신을 맞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이번 사망 사례의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게 사실이거든요. 아직은 이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뭐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네. 보건당국의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이 결과를 좀 기다렸다가 늦어도 뭐 11월 중순 정도까지만 독감 백신을 맞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은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요.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동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